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법률, 세무상식을 전담 변호사와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카카오 채널에 한농대 법률 세무자문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음성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연의 김민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보면 이제 농업인을 위한 실무 법률 가이드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보기는 했는데, 실무 법률 가이드라고 하기엔 너무 장황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농업인 분들께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몇 가지 주제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변호사 시험 10회 합격해서 이제 지금 한 4년째 법무법인연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 개요를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농업 관련 계약 관련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제 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이랑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개념이랑 같이 짚어볼 거고 세부적 목차로는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나 농지 임대차 그리고 위임과 대리의 법률 상식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농업인분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좀 특수한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뭐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사항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손해배상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손해배상이란 게 사실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냥 일부 세부적인 주제로 농작물 피해와 손해배상, 그다음에 농작물의 무단경작했을 경우에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생활방해 문제, 뭐 소음이나 이제 환경오염 이런 사례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을 볼 건데요. 이게 계약이라는 게 언뜻 들으면 되게 거창한 법률 개념 같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약속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그 두 가지 의사 표시가 있으면은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약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한쪽이 뭐 내 밭 1000평을 뭐 1억 원 주고 살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 청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승낙이라는 게 상대방이 네, 그 청약을 듣고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 그 두 가지 의사 표시가 서로 합의하에 일치하면은 그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약을 말로만 했느냐 서면으로 이렇게 남겨놓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말로 하는 거를 구두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구두 계약은 말로만 하니까 날아가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뭐 딴소리를 하죠. 대부분 소송까지 오는 경우에는 뭐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 뭐 다르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사실 이렇게 서로 상대방끼리 말이 안 맞으면은 녹음 파일이 남아있지 않는 한 말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되게 분쟁이 심해지는데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모든 계약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겨놓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공급, 뭐 물건, 농산물 파시는 거나 농기계 임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거래도 계약서 작성을 습관화해야 되고, 그다음 이 계약서는 뭐 나랑 상대방만 알았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고 당사자가 누구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는지 최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필수 구성 요소에는 다들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당연히 당사자가 들어가야죠. 계약 주체 인적사항, 가능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다 적는 게 좋고, 만약에 당사자가 법인이다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법인명이랑 대표자 이름까지 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적는 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목적물은 이제 계약서에서 무엇을이 되는데, 음, 뭐 토지라면은 농지 주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토지면은 지번, 지목 같은 거를 등기부상 공부대로 꼭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뭐 여분 땅이나 북쪽 땅 이렇게 모호하게 특정을 하면은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법정 가가지고 되게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북쪽 땅인지 뭐 그런 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상 공모대로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농산물인 경우에 품목, 등급, 수량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대금. 이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 것인지 그 금액도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래서 그 금액과 지급 방법. 뭐 짜잘한 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급한다 이렇게 날짜 하루만 쓰면 되지만 뭐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금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급 시기 꼭 이렇게 명시하잖아요. 이렇게 뭐 당사자 간 합의하에 그렇게 지급 시기 분할해서 명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행 시기 이 물건을 파는데 언제 뭐 인도하고 언제 뭐 이렇게 이행할 것인가 그렇게 시기를 꼭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 당사자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런 거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임대인이 뭐 책임을 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뭐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도 우리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해지 조건도 명시를 하는 게 좋아요. 계약을 뭐 끝내고 싶은데 이게 해지됐냐 이것도 되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네가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지한다. 뭐 농산물이 어떤 품질이 너무 하락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특정해서 계약서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중요한데 상대방 한쪽이라도 위반했을 시에 이제 얼만큼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이게 위약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약정 얼마 배상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내가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 소송으로 갔을 때 입증을 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특약사항, 뭐 계약 특성마다 다 필요한 특약사항이 다르잖아요. 불가항력 조합, 비밀유지 의무 등 특별한 약속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작성일 당연히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 쌍방 서명 또는 날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인감도장 받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까지 이제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가능하면은 3개월 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인지 확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 꼭 그 1페이지 뭐 2페이지 끝 별지가 있으면 별지가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이게 끝인데 상대방이 뭐 여기만 잘라서 냈다 뭐 이렇게 어이없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꼭 이제 총 몇 장인지 몇 페이지인지 명시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간인이 이렇게 계약서 겹쳐가지고 그 손가락 지문 찍는 거 그거 하고 만약에 입회인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 있거나 보증인 있으면 보증인 간인까지 받아두시는 게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뭐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명확한 용어 사용하시고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상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결하고 평이하게 너무 아무도 못 알아보게 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PC 사용하고 금액이나 한자는 금액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손글씨 쓰면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목적물 표시는 공부대로. 그다음에 수정했을 때도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 혼자 두 줄 긋고 지우면은 나중에 상대방이 저 계약서 뭐 원래 이렇게 그 삭제 안 한 게 원본인데 상대방이 위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두 줄 지우고 상대방이 이렇게 언제 수정했다. 그 다음에 나랑 상대방 서명 날인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에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수정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 관련해서 농지 매매 계약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래, 이게 뭐 농사지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인데 아무래도 땅 투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국민들 식량의 기초가 되는 농지에 관해서는 그런 투기를 금지하기 위한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한테 농업 경영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관할 관청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서류에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방법은 관할 관청, 구청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발급 가능한지 여부 상담해서 서류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분이 현장 실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됐는지까지 엄격하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의 개념과 취득 자격 간단히 보면 다 아시겠지만 농지의 정의하면 전답, 과수원 이런 실제 농작물 경작지 이런 부지를 말하고 이제 취득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농사 지을 사람만 이제 취득해야 된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외관상 농지처럼 보여도 외관상 농지처럼 안 보여도 등기부나 이런 대장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농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등기부나 토지대장 떼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게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서류로 되어 있는 거 등기부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판례 중에 하나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상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판단해야 되고 농지로서 현상을 상실하고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보이면 농지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서 아까 그 원칙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예외적으로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려면 단순히 농지를 방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콘크리트로 다 메꿔가지고 회복이 곤란해질 정도가 돼야 등기부상 그 농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과 매매 계약 효력을 볼 건데요. 음, 농지를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데 그 뭐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 그 자체에 효력이 있나 없나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들이 공통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계약 효력의 요건은 아니어서 어, 이제 그걸로 계약에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는 뭐 없어도 되겠지만 등기를 할 때 없으면은 이제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매수인께서는 계약 체결 전에 농지 취득 증명원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유하기도 어려운 농지인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될지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남한테 빌려주는 거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차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 농지든 뭐든 이런 거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약정이고, 사용대차는 상대방한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제 잘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차임을 받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게 농지법 제23조에 있는 그 법적 규정인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뭐 질병, 징집, 고령 이런 예외적인 경우 뭐 고령이신 분이나 징집되면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농지 임대차 금지 위반해서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아예 부정되어 농지법 23조는 강행 규정이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이게 임의로 어떻게 못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가 되면은 차임 청구가 불가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땅을 썼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일반 임대차는 이렇게 빌려주고 상대방이 사용 수익하면은 이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 계약은 무효니까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그거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계약은 무효니까 공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임대하는 등 반사회성이 현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제 권한 없이 점유한 거니까 임대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내 땅을 이렇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급 계약 중에 포전 매매라고 있는데요. 이제 포전 매매는 수확 전에 밭 전체를 통째로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건을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물건이 이제 완성된 상태로 그거를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포전 매매는 수확 전 밭이니까 그 상품, 농산품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태풍이나 수해 같은 걸로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계약의 일종인데 이런 위험 부담은 계약 내용에 따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매매 대금 지급 후에는 작황 부진이나 가격 하락 등 위험은 매수인,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판례 사례를 보시면 당근밭 포전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이제 당근이 아직 그 성장하지 않은 상태인데 발효 상태에 관해가지고 상품 정도로 굵어지겠다고 한 것은 그냥 계약 교섭 과정에서 기대 수익을 제시한 거지 내가 뭐 이만큼 보증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나 품질을 보장받고 싶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최소 수확량 뭐 몇 킬로 보장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매매 대금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 말한 상품 등급 정도로 굵어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말한 그 이 정도로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게 가격이 그 매매 대금보다 훨씬 더 엄청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례에서는 이거를 그 정도로 이제 큰 금액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그렇게까지 팔 이유가 없지 않냐. 단순히 그냥 이 정도 기대된다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본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다음에 위임장과 대리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계약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특히 이제 가족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뭐 상대방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아들인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내보낸다 하면은 이런 관계를 민법에서는 대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리를 할 때 정식적으로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유권 대리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 허락이 없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치고 뭐 내가 아버지 대신 왔다 하면은 이거는 무권 대리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대리라는 제도는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고, 근데 그 효과는 본인한테, 그러니까 아까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했으면 그 효과는 아버지한테 귀속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음, 그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매매계약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 대금 지급 채무 이런 법적 권리랑 의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 남한테 내 일을 대신 맡길 때 안전하게 위임장 작성하는 요령을 써봤는데요. 이때 아까 그냥 일반 계약서 작성하시는 원칙처럼 당연히 위임하는 사람 본인이랑 위임받는 자, 대리인 인적사항, 가능한 자세하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임하는 내용,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별지목록 기재, 이 농지에 관해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체에 관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체의 권한 같은 표현도 좋진 않은데 이제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되게 안 좋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그 대리권을 위임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제가 이번에 쓴 것처럼 뭐 몇 번 경기도 어디시 몇 번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엔 당연히 언제 위임을 하는지 중요하니까 작성 연월일이랑 본인 서명 날이 각각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계약서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인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그 인감도장이 신고되지 않으면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받으셔가지고 첨부하면은 더 이제 안전하게 인장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리계약 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이제 대리권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믿으시면 안 되고 위임장 원본이랑 인감증명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인지 최근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대리인 신분증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위임 사실과 범위를 확인을 해야 돼요.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분쟁이 되는데, 그때 본인한테 직접 뭐 통화해서 확인했냐고 꼭 이제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음, 뭐, 안 했으면 그것도 안 했냐, 이렇게 좀 쿠사리도 먹고, 그래서 꼭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가지고, 통화 녹음해 두시고, 뭐, 아드님이 이런 일로 오셨는데, 이게 아버지가 아드님한테 맡겨가지고, 아버님 뜻에 따라서 하시는 일 맞으신가요? 해서 물어봐서 통화 녹음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증빙 서류랑 이제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랑 아들도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했는지 꼭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이제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이제 상대방 거 많이 대신 해주잖아요. 그래서 민법 827조랑 83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대리 권한인데, 일상가사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되게 불분명해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맨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판례를 봤을 때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눠보면은 거주용 가옥의 임차,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생활비 정도 빌리는 거, 이런 짜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에 불포함되는 거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각, 이거는 또 큰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배우자라 하더라도 꼭 이제 위임장 받아가지고 대리권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액의 금전 차용, 사업상 채무 연대 보증, 대규모 부동산 구입 같은 거는 이상가상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매번 그 사례마다 주장하고 판사님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대충 이 정도 기준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 게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상대가 대리를 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위임장이랑 인감도장 이런 거를 위조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아버지 일 다 대신하고 그러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대리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대리권을 뭐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대리 행위를 했으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위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여기 표현 대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계약한 사람, 그러니까 거래 안전성을 생각해서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무권 대리면 이제 대리권 없는 자가 멋대로 대리 행세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제 계약은 무효가 돼요. 본인한테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면은 유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땅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무효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게다가 뭐 위임장 이런 것까지 위조를 했으면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표현 대리인데 어, 이제 대리권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거래 상대방 보호하고 또 본인한테도 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 3요소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 및 존재. 뭐이 사람은 얘 아들이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아버지 일 다 했으니까, 아니면은, 어디 소속 직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퇴사했어요. 근데 원래 옛날에 그 소속 직원으로 계속 그 가맹점 이런 점포를 대리해가지고 계속 일을 했으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외관 존재라고 하고 그 외관을 만드는데 본인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뭐 위조된 위임장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원래 거기 소속 직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 종류를 세 가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 줬어요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안 줬거나 범위가 다른 경우, 뭐 대리권 줬다고 매매 계약에 관해서 대리권 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뭐 대금 수령 권한만 줬거나 그런 경우, 그 범위가 다른 경우고 음, 뭐 이게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리권 줬다고 말을 하고 다닌 경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농장 주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앞으로 비료 사는 거는 뭐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녀가지고 음, 그 뭐 상대방이 아들과 이제 비료 포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나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도 본인이 직접 이제 대리권 줬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뭐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 통념상 이 정도면 대리권은 줬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하거나 무기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126조인데 이거는 대리인한테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농기계 수리만 이제 맡아라라고 위임장을 써줬는데 아들이 농기계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기면서 뭐 아버지 명의로 뭐 수천만 원짜리 트랙터를 사는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때 농기계 센터 주인이 뭐 수리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매 권한도 있겠지.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는 트랙터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기계 수리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같은 경우 전문 금융기관이면은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직접 조사하고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표현 대리를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요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민법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인데요. 이게 뭐 이름 그대로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장주가 작년까지 농산물 판매를 맡겼던 직원한테 올해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 직원이 예전에 거래하던 업체에 찾아가서 여전히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뭐 판매 사이트에도 본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올리고 뭐 농산물 판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 업체는 그 직원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으면은 농장주는 그 계약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과실이 없다는 게 뭐 사이트에 올렸던 사원증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그 뭐 매매 계약을 그 원래 업체 사무실에서 체결됐고 직원이 거기서 막 이렇게 물품 같은 거 꺼내고 했으면은 이제 상대방은 믿을 만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과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리권이 소멸했더라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표현 대리는 공통적으로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외관의 존재. 그러니까 제3자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진 것처럼 믿을 만한 외관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은 사람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외관 형성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제가 잘못 쓴 PPT인데 제가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예측에 실패했는데 그래도 뒤에 부분은 2교시 때 해야 되니까 우선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를 제가 너무 빨리 마쳤는데, 제가 이제 타인을 상대로 강의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아무래도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내용 준비하고, 이제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좀 더 충실한 내용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농업 분야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해고 절차, 이제 불법 행위 대응 등에 있어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그런 제가 생각하는 법률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 일단은 뭐 당연히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114조 법에 이제 명문으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당연히 교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바로 며칠 있다가 작성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로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작성해서 교부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정부의 각종 뭐 고용 지원 사업, 고용 장려금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니까 이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은 이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이제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근로자한테 교부해야 되는데, 음, 이제 당연히 임금은 구성 항목,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 이런 거 세부적인 항목 등 나눠서 이제 표시하고, 뭐 단순히 월급 총액만 적는 게 아니라 기본급, 주휴수당, 그다음에 계산 방법, 뭐 시급은 얼마고 월 근로 시간은 얼마고, 그다음에 지급 방법, 뭐 매월 25일에 교부하고, 뭐 누구 명의의 뭐 계좌번호 적고 이렇게 계좌 이체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하지만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이랄지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이렇게 명확히 기재를 해야 나중에 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뭐 퇴직금 산정, 나중에 뭐 부당해고 소송할 때 미지급 임금 청구할 때뭐 그런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가 주휴일을 보장해야 되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한테 15일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이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등. 그러니까 농장의 경우에는 뭐 어떤 농장에서 어떤 일, 뭐 딸기 재배 수확을 하는 일 이런 거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뭐 이제 또 분쟁이 생겼을 때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근로계약서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기본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뭐 일용직, 파트타임, 기간제, 뭐 프리랜서 형태라도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종속돼서 일하는 구조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어떤 그 세부적 사항이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하시면 그래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분야는 일반 그런 업종이랑 다르게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특수성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은 이제 토지 경작이나 개간, 식물의 재배 채취 사업,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뭐 양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농업은 계절, 날씨 등 자연 조건 영향 절대적으로 받고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노동을 해야 될 때는 뭐 몰아서 해야 되고 일정한 근로 시간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일손이 덜 필요하실 테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근로기준법 63조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적용 제외 항목을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 일단 법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원래는 정해져 있는데 이 법정 근로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더 이제 뭐 오래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한도 제한 없고 주 12시간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원래는 근로 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데 어, 여기 농업 분야에는 휴게 시간 부여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 부여 의무가 원래 있는데 주휴일 부여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분야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휴일 관련 규정만 적용이 제외될 뿐 다른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야간 근로 가산 수당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로할 때는 통상임금 50%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그러니까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 유급 휴가를 부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에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라고 해서 뭐 근로시간이나 휴일 이런 거가 아예 적용이 배제된다고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서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농업 분야,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많이 고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그 미손이 부족해가지고 일이 아예 안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실 때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노사 관계 및 분쟁 예방을 위해서 사용자의 선제적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시면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그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이라도 이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EPS라고 저도 조금 생소한데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는데 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그런 농업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서 이제 2구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일단 한 며칠 정도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구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로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그런 요건 구비하고 그다음에 내국인 우선 채용 그런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외국인을 채용해라 이런 취지로 그런 고용 허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용의 책임에서
이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법 규정도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셨을 때 뭐 내국인이랑 다르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및 교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주의 의무도 당연히 적용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네, 뭐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뭐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건강권, 주거권 보호, 그래서 적절한 주거 환경과 건강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잠시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잠시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절한 주거 환경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 제가 써놓은 그 서울중앙지법 2022가 5293319 판례에 보면은 간단한 요지만 읽어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이제 기숙사, 부속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서 부속 기숙사 유지 관리 의무를 또 부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기숙사 구조나 설비에 관해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되고 냉난방 설비, 기구를 갖춰야 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 등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거주가 어려운 환경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당하게 차별해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이랑 법리를 종합하면은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뭐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랑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뭐 쾌적하고 안전한 부속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데 이때 그 외국인 근로자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이제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서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태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 설치된 기숙사에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숙사가 곰팡이가 심하게 껴있고 난방장치도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왕인이 사망한 원인인 뭐 식도 정맥류 파열이 겨울철 추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사망한 것 같다라고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전문의가 그렇게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 컨테이너에 있던 숙소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서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 이렇게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여기서는 이제 사업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사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주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그래서 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제 지도 점검을 매번 나오는데 이때 뭐 지도 점검 잘 받고 그 다음에
이때 사용자가 또 일반 내국인 근로자들한테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이런 것도 뭐 받게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것도 미리 받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했을 때 잦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자 변경 제한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초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이 농장에서 일하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뭐 다른 농장에 데려가서 일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 주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휴업, 폐업이 발생한 경우, 네, 임금 체불, 폭행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고 관련해서 볼 건데, 저도 해고 관련한 사건을 몇 건 다뤄봤지만 아무래도 그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고 기분이 좋지는 않죠. 당연히 서로. 그래서 이 해고를 할 때는 네, 감정에 치우쳐서 막 싸우지 말고 법적 절차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해고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험 부담 없이 잘 해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 쟤가 일을 잘 못했다 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해고는 함부로, 이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모호한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놓은 판례도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이제 사안마다 다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고 이제 사안별로 대충 어느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해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통상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유는 이제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해 내가 가르쳤는데 잘 못 알아들어 건강이 조금 악화됐어 이 정도로는 절대 이제 통상해고를 할 수가 없고 그 기준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대부분 이런 노동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주보다 약자인 그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단순히 업무 능력이 조금 미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부상이나 질병을 겪더라도 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징계 해고 두 번째로 있는데
이 징계해고는 뭐 근로자의 비행위, 이 비행위도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뭐 누구를 폭행해서 전과가 형사 그런 전과가 있거나 뭐 기소됐거나 뭐 7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렇게 중대한 경우에만 그렇게 징계 해고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 비위행위 정도와 해고라는 그 징계 사이 균형, 어느 정도 그 비례가 맞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어서 그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징계 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사유에 적어놨듯이 뭐 횡령, 폭행 이런 거는 다 형사상 범법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뭐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상 해고라고 이건 정리해고인데 이거는 긴박하게 경영상 뭐 인원을 감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하는 해고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왜냐하면 통상해고나 징계해고는 뭐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근로자한테 조금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한테 아무런 그런 규칙 사유나 원인이 없는 것이니까 제일 해고 중에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해고할 것인지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되게 까다롭게 요건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고 절차에 말씀드리면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27조에 정해져 있는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뭐 구두, 문자, 카카오톡 통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떤 사유로 해고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뭐 해고자의 서명 날인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자든 말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뭐 내일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해고는 효력이 없고 서면으로 내가 뭐 무슨 이유로 해고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교부를 해야 네,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의 예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30일분의 통상임금, 이거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전 예고 안 하면 한 달치 월급을 그냥 이제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꼭 유의하셔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고 예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전달을 하면은 근로기준법 27조에 서면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 이 해고 예고 제도에 예외가 있는데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이 정도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웬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의적 손해. 그러니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뭐 농장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국가의 농기계를 고의로 파손했다거나 이렇게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럴 때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어촌 지역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을 것 같아요. 뭐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해고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미적용 규정 먼저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이것도 그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다음에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도 없고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꼭 이제 적용이 돼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이제 해고 예고 의무, 해고 예고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당연히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하셔야 되고 최저임금이랑 퇴직급 지급 의무 있고 주휴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가 많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숙지하셔서 이제 위험 부담을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손해배상 다루려고 했는데 손해배상이 워낙 광범위한 거라서 정말 세부적인 몇 가지 주제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농사 지으시고 사업 하시다 보면 이웃과 다툴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농업인들 마주칠 수 있는 주제가 불법행위 주제가 경계 침범이나 농약 농지에서 농약 비산해가지고 피해 받았을 경우, 그다음에 옆 토지에서 토지 공사해가지고 침수되거나 토사 유출돼서 우리 토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은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 공장 오폐수 흘러나오거나 축사 분뇨 유출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이런 경우도 많이 겪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농약 피해, 아니면 기계 제품 결함, 농기계, 비료, 농약, 온실 장비 등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 핵심은 일단은 입증 책임은 피해자, 소송에서는 원고가 되는데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먼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랑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이런 인과관계까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우리 재판은 증거재판주의니까 꼭 증거를 미리미리 피해를 받으셨다면 증거 확보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즉시 날짜, 시간, 날씨 포함해가지고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찍어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라 피해 있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없는데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인정하면은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분쟁 소송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피해 사진 동영상도 없으면은 손해 발생을 우리가 먼저 주장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말고도 객관적 자료가 훨씬 더 이제 재판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특수작물시험장 이런 전문가 의견서 아니면 토양 수질 오염 검사 결과, 감정평가사의 피해액 산정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얼마나 이제 뭐 내 땅이 오염이 되고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감정을 해서 이렇게 감정서 같은 보고서를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런 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재판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아는 뭐 감정 그런 그 전문가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나한테 잘 해줬을 수도 있고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만의 전문 지식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써서 이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 법원 감정인은 음, 뭐 상대방이나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 사건이면 뭐 서울 감정인 후보를 이렇게 몇 명 지정하고 그다음에 뭐 원고 피고 우리나 상대방한테 뭐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 이제 동의를 하고 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뭐 이 제기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감정인이 선정이 되는데 그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거의 이제 피해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소송 결과가 감정인에 따라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결과가 거의 절대적이지만 먼저 소장 접수할 때 그 손해배상 청구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전문가한테 피해 산정 뭐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얼마큼 피해 받았다 이런 전문 의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사진도 없고 전문가한테 이런 산정서 보고서도 못 받았다 하면은 정황 증거라도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소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상대방한테 뭐 이런 거 토사 유출돼가지고 우리 논에 들어왔으니까 거기 뭐 막아달라 이런 거 요구한 내용 증명 아니면 주변인 이웃 이장 등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거라도 받아두셔야 됩니다. 뭐 시정을 요구한 내용 증명이 있다고 해서 뭐 내 주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송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증명조차도 없으면은 뭐 왜 한 번도 얘기조차 시정 요구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 사실확인서 이웃이나 이장 등 잘 아는 사람 사실확인서 제출하시면은 나중에 상대방이랑 우리랑 말이 엇갈렸을 때 사실확인서 써주신 분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사례, 농작물 피해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농업 분야 운영하시면서 피해받을 수 있는 사례 케이스 2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안은 사과 저장 창고에 설치한 오존 발생 장치의 오존 농도가 과도해서 사과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변질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법원은 제조사는 제품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하면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충분히 이제 제품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제품 안내서 단순히 구두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된 게 아니라
제품 설명서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그런 제품의 위험성, 그것도 표기가 안 돼가지고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자재 등 이런 좀 사용하기 어려운 거 제품 구매하셨을 때 사용 설명서를 잘 확인하고 보관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집중호우로 임야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인근 농지가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데 이제 피해 농민은 임야 소유자의 관리 부실을 주장을 했으나 이제 법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보아서 임야 소유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도 아까 고의 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그 상대방이 뭔가 일부러 그렇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 원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시골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그 농작물은 누구의 것일까? 내가 뭐 남의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닌데 그냥 그 땅에 막무가내로 농사를 지었으면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무단이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일 것 같지만 경작자 소유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했더라도 이제 농작물이 성숙해서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를 갖추었으면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이때 구별할 게 일반 경작물이랑 나무는 구별되는데 이제 나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이상하게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나무는 뭐 장기간의 성장을 요하고 점유 상태가 명백하지 않아 토지에 부합돼서 이제 그 땅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말고 일반적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니까 토지 소유자로서는 이제 내 땅에 누군가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이거를 뭐 수확하거나 갈아엎으면은 이거는 타인 재물을 침해하는 행위로 뭐 절도죄나 재물손괴죄 이렇게 형사상 책임까지 죄까지 물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방해는 뭐 대표적으로 소음이나 악취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우리 민법 우리 민법 217조는 토지 소유자는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이웃 역시 그 방해가 토지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 것이면 이를 인용할 참을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각각 다른데 핵심 쟁점은 판단 기준은 수위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위난도가 일반 사람이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도저히 못 참겠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은 수위난도라고 하는데 이제 판례에는 수위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 지역 특성, 공법적 규제 기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가 써놓은 사례 판례 하나 보시면 이거는 치킨집 앞 바로 옆에 뭐 24시간 무인 빨래방이 들어서면서 세탁기 건조기 진동이 발생해가지고 치킨집 운영자가 피해를 호소한 사건인데 법원은 감정 결과 토대로 빨래방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이제 소음 진동관리법 규제 기준 이거를 이제 수위난도로 봤는데 이 수위난도를 초과했음을 인정하고 빨래방 운영자에게 규제 기준 이상의 진동 발생시키지 말라는 방해금지 명령과 이제 뭐 간접강제 위반할 경우
또 그랬을 경우에 1회당 10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간접강제를 명하고 그동안 원고가 소음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을 해서 네,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음 관련이지만 뭐 악취나 매연 이런 다양한 생활방해 사건이 있을 때도 기준은 우리 판례 기준은 수인한도 일반인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뭐 이 사건처럼 감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 뭐 통상적인 수준으로 고려를 하기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컨설팅 접수해 주시면은 이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